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26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핵심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대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기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기초 개념이 있어서 기초 개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 1억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현금 1억 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 1억이 있으면 소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다. 이게 뭐 현금 1억 가지고 주식을 살 수도 있겠고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현금이 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현금이 0원이어도 여러분들은 소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외상을 하는 겁니다. 나 믿고 고기 먼저 줘. 나중에 내가 돈 갚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정육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외상을 믿고, 그러니까 신용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준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 소고기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현금이 없어도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대부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외상으로 물건을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혹여나 이 외상의 규모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현금이 0원인데 이 외상을 1억을 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 1억이 아니라 10억까지 땡겨가지고 소고기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이 소비를 할 때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 외상으로서 소비를 하면 경제가 과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고 가야 되는 이 유동성에서의 본질은요. 현금이 아니라 신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유동성을 바라보면서 매크로를 바라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보는 게 아니라 신용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 서비스, 자산들을 교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신용도 현금처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신용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면요. 나중에 정육점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상을 해서 고기를 사는데 만약에 이 외상금을 고객이 못 갚는다. 그러면 정육점이 파산하는 겁니다. 이게 거래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대체 이런 규모가 얼마나 있을까를 바라보시면요. 지금 현금은 22조 달러가 풀려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신용을 그러면 얼마나 풀려 있느냐? 신용은 100조 달러가 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용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현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 우리 이 신용 가지고 고기 먼저 사 먹고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 시장이 되게 크고요. 앞으로도 이 신용이 증가하는지를 바라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경제에다가 변동성을 주는 거는요. 이 신용이 어떨 때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요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 요 신용이 많이 증가할까? 요거를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저희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빅테크가 있어요. 빅테크.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회사들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대요. 대략적으로 빅테크들이 한 1,000억 달러를 구매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1,000억을 매수해준다고 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엔비디아 날아가고 그리고 AI 수요가 좋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생겨요. 자, 만약에 빅테크가 현금이 1,000억 달러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죠? 돈이 없대요. 여러분들, 빅테크가 1,000억 달러가 현금이 있었는데 이 현금으로 지금 뭘 했죠? 엔비디아 칩 다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금이 없대요. 자, 그러면 아주 문제가 생기죠. 야, 1,000억 가지고 엔비디아 거를 사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엔비디아 칩을 못 산대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아까 우리가 현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뭐다? 외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빅테크들이 대출해가지고 9천억 달러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상이죠. 외상.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한테 은행아 내가 나중에 돈 갚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외상을 해가지고 뭘 산다? 엔비디아 칩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현금만 가지고 있었다면 1,000억 달러만큼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제 9천억 달러까지도 대출해서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신용 덕분에 원래는 1,000억 정도의 매출이
플러스 9천억이 생기면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1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요거 매우 중요해요. 지금 왜 중요하냐? 현금이 없어도 신용으로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질을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지금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현금과 신용 중에서 지금 시장은 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과 서비스 자산을 교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대출을 받아서 AI를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데이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돼요. 근데 현금이 지금 1,0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한 2,00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억 달러가 된다면 또 2,000억 달러 수익 난 걸로 뭘 하면 된다? 엔비디아 칩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떠냐? 현금 1,000억과 신용 9,000억이 있었죠.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1조 달러를 샀는데 지금 빅테크 대에 투자를 해가지고 플러스 1,000억이 더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요 1,000억도 바로 또 투자를 해가지고 1조 1,000억이 되도록 만들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더 날아갈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의 구간은 현금이 증가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실적이 안 나오니까 현금이 안 증가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9천억 달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얘가 대출이 더 늘어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대출이 더 늘어나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준다면 그때서야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자, 그럼 본질은 뭐다?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더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더 진행할 것 같잖아요. 주가 더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뭐다? 캐펙스 증가라고 하는 재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스탠스는 어떻다? 캐펙스 증가 계속 나타날 거다를 선반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더욱 신용 대출의 증가가 더 커지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캐펙스를 더 늘리겠대요. 그 말은 신용을 9천억 달러까지 썼다면 이걸 한 1조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신용을 늘리면 요 친구 주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라클 쪽에서 캐펙스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라클의 주가가 빠졌어요. 왜냐? 얘 현금 버는 거 있죠. 1,000억 달러 버는 게 한 500억 달러 현금 흐름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은 많이 해서 늘리긴 늘리는데 현금으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현금은 줄어들고 대출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 현금이 다 메말라가지고 대출도 못 받게 되는 상태가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요 현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놓고 대출만 계속하니까 걱정되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향성들은 만약에 현금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신용도 증가한다라고 친다면 요구가 나타난다면 AI 시장은 더 가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방향성은 뭐다? 일단 요 신용시장 있죠. 요거는 더 증가시키겠대요. 그러면 이 현금만 조금만 증가하는 흐름이 보여주기만 하면 더 날아가요. 근데 요게 지금 딱 요 느낌이에요. 대출을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더 진행하면 되고요. 요게 가능한 기업들이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빅4 기업이 있다고 했었죠. 구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메타 있고 아마존 있어요.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꽤 많이 썼고 메타도 꽤 많이 썼고 아마존도 꽤 많이 썼어요. 구글 정도가 남아있죠. 얘네들 신용 더 써가지고 늘릴 수 있긴 해요. 근데 요 친구들도 최대한 쓸 만큼 다 썼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더 많이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증가하면 야, 나 이렇게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증가하는데 신용대출 더 받아가지고 투자 더 할래.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야, 너희들 현금 흐름도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대출만 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관론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잘 나오는 게 보인다? 바로 크게 반등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스탠스는 어떻다? 현금 흐름이 별로 안 나오네. 그래 놓고 대출을 받겠다고 대출도 안 해줄 것 같아. 요게 지금의 시장 스탠스라고요. 자, 그러면 크게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들은 언제냐?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신용 대출마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현금 쪽에서는 수요가 없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나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용 대출까지도 이제 더 이상 못 해줄게요 라고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소비와 투자를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 GPU도 안 팔리겠죠. 요거 나오면 폭락합니다.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슈가 뭐다? AI 캐펙스 감소라고 하는 이슈예요. AI 캐펙스를 감소시키겠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 취소하겠다. 요런 이슈 나오면 주가들 폭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는 현금과 신용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신용시장이 정말로 중요하고 오늘날의 주가의 상승 원인들은 신용의 대폭 확대가 그러니까 부채가 팽창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해를 했다면요. 이제
사이클에 대한 변동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매년 1억 달러를 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1년 차에는 1억, 2년 차에는 2억 정도가 벌려있고 3년 차에는 3억, 4억 이렇게 벌고 있겠죠. 자, 근데 제가 1년 차나 2년 차 때 요쯤에서 쌓아놓은 돈은 한 1억에서 2억밖에 없는데 제가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억 달러를 땡겨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 입장에서는 경제가 되게 호황인 것처럼 보여요. 요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는 1억에서 2억밖에 없는데 제가 뭘 했다? 대출, 그러니까 외상을 해가지고 소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요. 야, 어쨌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한 B라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A인데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B라는 사람의 10억치의 물건을 사줬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매출이 10억이 나온 거잖아요. 대박 난 거죠. 야, 안 그래도 나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고 싶었대요.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10억이 벌린 거예요. 그러면 은행 가서 말합니다. 야, 은행님아, 제가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20억을 B라는 사람이 받아요. 요걸로 뭘 하냐면, 야, 나는 20억 대출 받았고 요걸로 뭐 C라는 사람의 뭐 자동차나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요게 C라는 사람의 물건들을 사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잘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A라는 사람은요, 소비를 했긴 했는데 요 소비가 어떻게 했었죠? 요 소비를 대출 받아가지고 소비를 한 거죠. 저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했었고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소비했는지는 몰라요. 대출 받아서 소비했다? 몰라요. 근데 수익이 생겼죠. 10억이라고 하는 수익이. 요걸 바탕으로 해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자동차와 부동산을 샀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흐름들을 바라보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다 같이 소비를 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경기가 매우 좁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제가 외상으로서 소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언젠가 대출을 갚겠죠. 그래서 제가 대출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B님의 정육점에서 10억치의 고기를 사줬는데 제가 대출을 갚아야 돼가지고 더 이상 소비 안 해주겠습니다 하는 순간 B라는 사람은요, 10억을 사주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씨의 소고기를 사주고 있었는데 A가 지금 돈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B도 소득이 없어지겠죠. B의 소득이 없어지면 지금 대출받은 것들도 빨리 청산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부동산 같은 가격들도 하락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태가 되면요, 소비와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하락장이 됩니다. 자, 우리 아주 놀라운 사실. 지금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현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나요? 현금보다는 신용이 많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신용을 과도하게 땡겨서 소비와 투자를 했을 때 경기가 매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게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빠르게 경기 사이클이 깎이면서 여기에서 하락장이 된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향후의 가치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고 신용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게 사이클 투자자들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겠어요? 금리라는 변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사이클들을 바라보는 거고 이번에 나왔던 12월달 FOMC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만들어진 게 맞으나 돈 풀기의 속도는 줄어들겠대요. 그럼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대출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앞으로는 천천히 늘어나게 하겠습니다. 요게 이번 12월달 FOMC에서 핵심이라고요. 대출을 갚는 방향성으로 가지는 않아요. 여전히 상승장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근데 상승장의 속도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다. 요 정도의 재료가 이번 12월달 FOMC에서의 핵심이었다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매월 400달러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죠. 요거는 양적 완화의 개념보다는 사실상 지급 준비금을 관리한다는 말이 맞는데 멤버십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핵심 방향성은 뭐냐? 지금 이번 방향성은 하락장으로 가는 트리거는 안 나타났다 이거예요. 12월달 FOMC는. 그래서 돈은 풀릴 거고 무엇보다 신용 레버리지 확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긴 해요. 어떤 게 중요하느냐? 지금 구간에서 금리가 핵심 변수냐?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신용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 신용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던 기업이 누가 있을까요? 신용 레버리지를 크게 당겨서 대출받은 사람, 요거 누가냐면 빅테크들이에요. 자, 이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많이 하면서 GDP의 상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빅테크들이 AI 투자 계속 늘릴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시장이 기대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바라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다행히도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해서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빅테크들이 AI 투자 안 늘릴래요? 라고 나오는 순간 금리가 뭐 낮든지 높든지 간에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안 늘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부채가 줄어들게 되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저는 26년도 전망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미 25년도의 전망치가요. 수익 대비 과도한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연봉은 1억 달러예요. 근데 부채가 1조 달러인 겁니다.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지금 소비를 과도하게 한 거예요. 수익은 1억인데 부채가 1조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신용을 땡겨서 미리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소비와 투자를 미리 진행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이 나중에 이 수익이 한 1조 달러까지 올라오면 돼요. 근데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락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부채를 많이 증가시킨 요 폭만큼은 하락할 수 있는 게 이해가 되시죠? 실적 대비해서 부채로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면 사실상 매년 벌고 있는 이 가치평가 한 1억 달러 벌고 있는 정도까지는 주가가 쭉 내려올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물어봐야죠. 여러분들 26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봐요. 26년도 때 이제는 부채를 1조 달러까지 늘렸으면 요게 하락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부채 갚아야죠. 야, 대출 받았으면 돈을 갚아야지 라고 하면서 돈을 갚게 되는 순간 주가가 쭉 하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부채를 갚게 되면요.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출 받은 거 갚으려고 하면요. 소비 못 하겠죠. 투자 못 하겠죠. 그러면 경제 나빠지죠. 안 그래도 이번에 12월 달 FOMC에서 지금 고용시장이 조금 별로다. 고용시장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부채를 갚게끔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용 나쁜 상태에서는 고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여전히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야 됐었고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금리를 조금 더 낮출 겁니다 라고 하는 스탠스까지 나온 거예요. 즉 본질은 뭐냐면요. 제가 바라본 26년도의 전망치는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요. 부채를 더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1조 달러죠. 요거를 10조 달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부채를 늘리게 되고 실적은 안 올라온다면요. 하락폭은 매우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6년도를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오는데 대출은 땡기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이 크게 땡기면서 요 돈들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땡긴다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출 땡겨가지고 이 대출 받은 걸로 어디다가 소비를 하겠죠. 그게 뭐 구글 같은 회사에다가 소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10조 달러를 빌렸어요. 요 소비를 누구한테 하느냐? 구글한테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구글의 주가는 올라가요. 왜냐? 다른 사람들의 대출을 구글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26년도에 대출이 늘어날 텐데 요 대출 늘어나는 이 금액을 누가 과연 흡수할까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엔비디아가 흡수를 할까? 아니면 엔비디아보다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실제로 고객들한테 수익을 창출하는 뭐 구글 같은 회사가 수익을 볼까? 요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 다 때려치우고 나는 종목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중요한 게 매도 타이밍들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금과 외상 쪽에서 대출을 갚게 되는 순간, 대출을 줄이게 되는 순간 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누군가한테는 이게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출이 1억이 있다고 쳐봐요. 1억이 있는데 요거를 갚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대출금 갚기 위해서 평소보다 소비를 줄이고요. 그리고 투자도 줄이겠죠. 그래서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예상보다 가이던스도 하향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원래 AI에다가 1조 달러 투자하려고 하는데 나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 같고 대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I 투자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야 빅테크에서 우리 엔비디아 CPU 안 사준다고? 실적이 별로 안 나오겠네? 이런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의 본질은요. 대출이 불가능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치는 이 대출이 한 1,000억 달러가 더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향후에는 대출이 500억 달러밖에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정장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실적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채가 증가해서 이 돈이 그 회사로 갈 건지를 바라보시는 게 본질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과 정부의 목적은 뭐냐? 여기 있는 이 사이클 고점에서 하락할 때 요 구간에서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거죠. 요 리스크를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즉 정부와 중앙은행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1억 달러인데 부채가 10조래요. 자, 그러면 이 부채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채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부채를 줄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원래는 지금 A라는 회사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B 물건을 소비해주고 있었는데 A 회사가 대출을 줄이겠대요. 그럼 B의 소비도 안 되는 거예요. A 회사가 대출을 줄여서 B 물건을 안 사주니까 B도 결국에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엔 이게 연쇄작용으로 되면서 침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규모가 지금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를 줄이는 방법 말고 다른 해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략이 바로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연봉이 1억 달러예요. 그럼 요거를 10조 달러까지 증가시켜 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부채가 10조 달러까지 있었는데 연봉이 10조 달러가 되니까 이거 금방 갚겠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핵심 본질은 뭐냐면 원래는 1억 달러 벌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1조가 있다고 하면 부담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연봉이 10조 달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채가 부담이 안 돼요. 1년만 일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핵심 본질이 뭐냐면 연봉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연봉을 올린다는 뜻의 핵심은요. 가장 좋은 건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연봉을 올리면 되는데 이 생산성 증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용시장이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부채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것들을 녹이려면 물가의 상승이 일정 수준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미국 부채의 규모가 36조 달러까지 나왔어요. 요 부채 절대로 갚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뭐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편의점 알바 1시간의 시급이 100억 시대가 온다면 이 미국에 있는 부채 순식간에 녹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켜서 일정 수준의 부채는 녹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은 다음에 한 번은 갚으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10억 대출 받고 5억은 대출 갚겠죠. 근데 5억 정도 갚다 보니까 야, 나 이제는 너무 힘들어. 대출 못 줄이겠어요 하다가 좋은 투자 기회가 발견해가지고 대출을 또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대출 받고 나서는 또 갚긴 하겠죠. 근데 갚다가 다는 갚지 못하고 나 또 대출 받을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흘러가면서 요렇게 해서 계속 부채는 쌓인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출이 쌓인 상태를 바라보면요. 대출이 총 15억이 쌓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봉은 1억인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갚는데 최대한 한 빨라봤자 15년 동안은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야지 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봉이 1억인데 대출이 15억이 쌓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야지 요 15억이라고 하는 대출을 갚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15년 동안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니까 15년간의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이런 게 문제예요. 근데 해결책은 뭐다? 이 연봉을 올리는 겁니다. 야, 지금 부채 규모가 15억이라고? 뭐 걱정 마. 내 연봉이 100억이면 이 대출을 갚는데 1개월에서 2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거나 생산성이 향상을 해서 연봉이 올라간다면 이 부채 규모도 약해진다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 이제 이해했다면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부채가 많이 쌓였다는 것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산성의 향상이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해결하는 건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성장도 좋아지잖아요. 주식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는데 성장이 낮아질 것 같잖아요. 금이 오르고 부동산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 요 시그널은 왜 그럴 거냐? 부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물가 자체도 일정 수준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보다 누군가 입장에서는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비가 증가하는 관점에서 어찌 보면 성장도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주식이 오르는 거고 부채가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게 모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 사람들한테만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요.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약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일부 독점적으로 일부 기업한테만 소비가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찍었죠. 요 부채가 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혼자서 요 독식을 해버리면요. 개별 종목단에서 주가가 혼자 폭등하고요. 나머지는 다 부진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우량주 뭐 베스트 종목 한 종목 찍고 나머지는 금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흐름이 딱 이거죠. 대출을 많이 받고 부채가 많이 쌓였는데 이 돈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한테만 흘렀잖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올랐고 나머지 돈은 금과 같은 시장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요 큰 흐름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투자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 저는 향후에도 이 대출 사이클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이 대출 사이클이 지속이 되면요.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부채가 어디론가 돈이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AI 사이클로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학습 시장의 본질이 아니라고 바라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 학습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빅4 기업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키운 게 학습 시장에 있는 걸 되게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습 시장을 더 키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대출 더 받아가지고 학습 시장을 키울 수 있겠느냐? 애매합니다. 적어도 대출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실적이 증가한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실적이 증가하니까 야 은행아 나 돈 좀 빌려줘. 나 실적 잘 나오는 거 보이잖아. 이렇게 해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학습 시장을 또 늘릴 수 있는데 지금 빅4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많이 늘리는 건 부담스럽다 보니까 비교적 돈이 덜 드는 추론 시장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올 거라고 바라봅니다. 요게 이미 넘어왔죠, 사실상. 그래서 구글이 갔던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26년도에도 제가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는 학습 시장보다는 추론 시장 쪽을 바라보는 게 일단 저의 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언젠가는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언제다? 이 캐펙스 증가,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해서 찍어내던 게 부채를 더 이상 안 찍어내겠다라고 하거나 부채를 줄이겠다는 시그널들이 보인다면요. 이 타이밍 때는 폭락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를 지속하겠대요. 이게 대부분들의 기업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적자가 나가지고 더 이상은 투자를 못 늘리겠어요 하는 게 보이잖아요. 도망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지금 기업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대출을 늘리겠대요. 근데 언제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되면요. 내가 적자가 나서 이제는 대출을 못 늘릴 것 같아요. 요게 나오는 순간 튀어야 됩니다. 요게 나올까 말까 지금 아슬아슬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아마도 1, 2분기까지는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내년도 한 3분기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자가 심해가지고 이제는 AI 캐펙스 더 이상 못 늘릴 것 같아요 라고 나오는 순간 큰일 납니다. AI 시장들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대비를 한다면 뭐 다른 종목들로 대체를 하거나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게 결국에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고평가다라고는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이 소득이 안 증가했을 때는 하락폭이 예를 들어서 50%라고 해볼게요. 고점에서 하락폭까지 50%였는데 이제는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락폭이 50%였던 게 이제는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하락폭이 20%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입장에서는 야, 실적이 증가하잖아. 실적이 증가하니까 하락폭도 줄어들 거야 라고 하면서 매수를 외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요, 이미 시장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많죠. 자, 그런데도 왜 하락을 했느냐 이거예요.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락폭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실적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요, 하락폭이 주가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가 다 하락폭이죠. 실적이 안 나오면 요게 하락폭이 되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하락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가가 오르겠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락폭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나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볼까? 이런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주가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들은 애매한 게 이미 다 잘 나올 거 알고 선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실적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요런 이 사이클 있죠. 돈이 더 올라갈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출 받아가지고 더 소비와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바라보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가 지금은 재무제표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래도 현금 흐름이 탄탄한 이런 기업들조차도 투자를 늘리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겠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우리 투자 안 늘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 주가의 상승 동력은 제한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부채의 증가는 누군가의 소비의 증가니까. 근데 이 부채를 안 늘린다면 누군가의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건 뭐다? 실적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이 상승한다는 건데 이게 주가 상승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락폭이 약해진다. 그래서 향후에는 고평가되었던 이런 조정들이 오더라도 주가가 상승한다. 실적이 상승한다면 이 하락폭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왜 오늘날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3번은 무엇이냐? 바로 생산성이 증가를 하긴 할 건데 이게 예상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생산성이 조금만 증가한다면요, 나중에 조정폭이 클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경기 침체가 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생산성이 낮더라도요,
물가 상승으로써 성장이 올라간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향후의 조정폭은 제한됩니다. 여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게 된다면 금, 원자재 관련된 섹터가 수혜를 볼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26년도 때 물가 상승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도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들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들을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은 담아뒀고 26년도 때 바라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원자재와 배당주, 자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 관점이 왜냐면 이런 친구들 지금 주가 자체가 어떻냐면 주가 자체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하락폭도 적은데 내년도에 쇼크가 나와도 하락폭은 또 낮은데 상승폭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인다면 원자재 관련주 괜찮고 배당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전략으로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포인트로는 지금 이미 소득 대비 과도한 투자와 소비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오는 게 맞기 때문에 향후의 하락폭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저의 뷰는 뭐다? 대출 더 받아서 더 투자하고 소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커지는 거 리스크 대비는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어떻다?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일단 방향성은 롱이에요. 왜냐? 지금 민간과 정부에서 대출 더 받아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보이니까. 근데 내일 당장이라도 민간에서 대출 줄이고 정부에서도 대출 줄이겠다고 나온다면요. 저는 비관론인 시나리오 2번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오려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느냐? 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받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해되시죠? 물가가 상승을 해서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민간과 정부에서도 대출을 줄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폭락할 수 있겠다?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겠죠.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해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금 괜찮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니까 원자재 관련주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배당 관련주들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한 5%가 빠질 때 요런 친구들도 빠지긴 빠질 건데 2% 정도만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승할 때는 어떻겠냐? 빅테크들도 5% 정도가 상승할 거예요. 근데 배당주들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한 4% 정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고배당 종목들은 하락폭은 훨씬 더 낮고 상승폭도 높지는 않아요. 적을 건데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 자산들은 곱하기 2배가 가능해요. 이해되죠? 제가 찾는 건 뭐냐면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찾고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빅테크 같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얘가 좋으냐?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빅테크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리스크만큼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구간인 1번 시나리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매수를 하고 S&P를 매수를 하잖아요. 얘는요. 리스크만큼 수익률이 좋은 구간으로 내년도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내년도에서의 어느 정도 리스크는 낮으면서도 수익률은 비교적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곱하기 2배를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갈 거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들은 무엇이냐? 인플레이션 일정 수준 발생할 거니까 금 여전히 좋아요. 대신에 금은요. 가치평가가 안 되니까요. 가치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얘는 차트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매도 포트는 지지라인이 있죠. 그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매도하겠다를 세워놓고 가야 돼요. 왜냐면 금은 잘못 물리는 순간 10년 물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금이 계속 오를 건데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금은 평생 물립니다. 거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10년 동안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방향성을 맞기 때문에 금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차트상으로 손절 라인 정하고 나서 내 기준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내 기준점에서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매수하시고 그걸 반복해야 돼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트레이딩이 되는 사람들은 금 매매하기 되게 좋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금도 개인적으로 2배로 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금이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인플레이션 방향성이니까 차트상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이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주식은 어떻게 대응했다? 여기에서 대응했잖아요. 만약에 생산성이 증가해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AI로 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론 시장의 대장인 구글 올라갈 거고 엔비디아도 좋아질 거예요. 나머지 메타, 오라클 이런 친구들도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전력 시장 부족하니까 전력 관련주들도 날아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개인적으로 S&P 500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흐름이 나타난다면 근데 모르겠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와 고배당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시나리오 2번이 리스크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와 고배당 한다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들은 확실히 좋아 보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레버리지를 땡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보이긴 하죠. 근데 언제 사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인플레이션이 보일 것 같을 때 사야 돼요. 지금 조만간에 물가 나오죠. 근데 그 물가 중에서도 핵심이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 상승이 보이는 순간 저는 뭘 살 거냐? 에너지와 고배당 레버리지를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임금 상승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임금 상승이 보이려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있는데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얼마가 돼야 되면 미국에서의 적정 그 고용이 한 3에서 6만 정도로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 비농업 고용이 4만 정도가 나왔는데 이 4만 중에서도 6만 명이 과대 계상했대. 그러니까 이 4만 명 중에서도 6만 명의 사람들이 과대 계상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고용은 마이너스 2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핵심이 이 비농업 고용지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대략적으로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찍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야, 비농업 고용 회복 많이 했네? 이러면 임금 상승할 수 있겠다. 이 순간부터 에너지와 고배당으로 갈아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그 흐름들은 안 보이고 있고 지금은 상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 물가의 상승은요. 기대 인플레이션만 제압하면 물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에 비중들을 많이 넣지는 못하고 오히려 시나리오 1번에다가 시나리오 1번에다가 베팅을 해야 돼요. 근데 시나리오 1번 같은 경우에는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과 같은 자산들도 일부 사놓아야 하는 전략들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큰 그림들은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보다 신용시장에 대한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큰 그림들을 바라보다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다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 흐름들이 이해가 된다면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지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지표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연준도요 지표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요. 제 장점은 무엇이냐,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다 봐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어떤 지표를 보는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 고용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임금 상승할 수 있고요. 구인 배율이 1.2배 정도가 나왔다. 임금 상승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2배 레버리지 사면 되는 거예요. 뭐 에너지 관련주 2배, 고배당 2배 이런 거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을 바라볼 때 핵심은 뭐다? 실적이 증가하고 또한 신용이 많이 증가할 건지를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안 보이겠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면 S&P 500으로서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리스크 헤지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아예 모르겠다. 나는 조금 더 개별 종목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들을 말씀드려봤고 향후에 이런 기준점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제 영상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 조금 길게 찍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